안녕하세요. 2020 연중문화기획 열린강단 사회를 맡은 교수학센터장 성소연입니다. 열린강단은 사회 각 분야를 대표하는 명사초청 강연을 통해 교내 구성원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구성원들에게 양질의 교육문화 콘텐츠를 제공함으로써 사회문화 테마파크를 조성하고자 하는 2019년도부터 진행되어 온 프로그램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잠시 주춤하였지만 다시 살아 숨쉬는 호서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자 합니다. 여러분, 지금은 인공지능, AI 시대입니다. 많이들 들어보고 계시죠? 여러분은 고도의 미디어를 통해 홍수처럼 쏟아져 나오는 다양한 정보와 지식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신가요? 단순히 수동적으로 받아들이기에만 급급하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저 역시 그런데요. 이러한 시대에서 살아남기 위해 혹은 성공하기 위해 필요한 능력은 무엇일까요? 네. 네, 정보 분석력이라던가 미디어 활용 능력 등 다양한 역량이 필요하실 거라고 생각이 드실 겁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오히려 기초를 다지는 것, 이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여기서 기초라 함은 제 생각에는 스스로 생각하고 말하고 글로 표현하는 능력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요즘에 비판적 사고를 기반으로 해서 고정관념을 깰 수 있는 그런 창의적 아이디어를 도출하는 것을 매우 중요한 역량으로 생각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그 창의적 아이디어를 글로 구현해내고 그리고 상대방에게 전달하고 그리고 그것을 설득할 수 있는 능력이야말로 성공의 키워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AI 시대의 글쓰기에 대해 좋은 강연을 해주실 분으로 강원국 작가님을 모시고자 합니다. 강원국 작가님은 2000년부터 2008년까지 청와대에서 김대중, 노무현 두 대통령의 연설 행정관 및 연설 비서관으로 재직하셨으며 대우그룹과 효성그룹의 김우중 회장과 조성래 회장의 연설문을 쓰는 등의 일을 하셨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2014년 출간한 대통령의 글쓰기는 베스트셀러에도 선정되는 등 현재에도 나는 말하듯이 쓴다를 출간하시어 다양한 기관에서 명강의를 진행하고 계십니다. 이제 강원국 작가님이 들려주시는 인공지능 시대의 글쓰기 열린강단 시작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춰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방금 소개받은 강원국 작가입니다. 예, 저는 여기 호서대학은 처음인데요. 직접 우리 학생들 뵙고 이렇게 말씀드렸으면 좋았을 텐데, 그게 좀 아쉽고요. 그래도 여기 이렇게 우리 학생들이 나와주셔서, 학생들이 표정은 전혀 없으시는데, 마스크를 끼셔서 표정을 알 수가 없네요. 앞서 그 각 분야 전문가를 모시고 하는 자리라고 들었는데, 제가 이제 글쓰기 전문가죠. 예, 분야를 거의 대표한다고 봐야죠. 예, 우리 유시민 이사장보다는 제가 글쓰기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돼 있죠. 저는 정말 말을 거의 실어증에 가까울 정도로 말을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되게 이제 말을 못하면 듣기를 잘해요. 사람은 어느 쪽을 못하면 다른 쪽을 열심히 하게 돼 있죠. 대신에 듣기는 정말 열심히 한 것 같아요. 더군다나 초등학교 2학년 때 어머님이 돌아가셔서 이제 심하게 눈치를 봤어요. 눈치를 본다는 것은 남의 말을 이렇게 귀담아 듣는 거죠. 귀담아 듣고 거기에 잘 맞춰주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죠. 그게 이제 학창 시절 포함해서 직장 생활로 쭉 이어졌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증권회사 다녔습니다. 7년 다니다가 증권회사가 소속되어 있는 그룹의 회장을 모시는 조직으로 가서요. 거기서 그분 글을, 연설문을 한 3년 썼어요. 대우 김우중 회장이었는데요. 그 인연으로 이제 청와대에 가게 됐고,
이어서 그 두 대통령 연설을 한 8년 썼어요. 그러니까 10여 년 넘게 이제 연설문을 쓴 거죠. 근데 그 연설문 쓰는데 가장 필요했던 것은 말귀를 알아듣는 거죠. 그분 말씀을 잘 알아듣고 그분 생각을 읽는 게 이제 중요한데 그 훈련은 어릴 때부터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대신에 이제 그런 일이 전혀 말할 필요가 없는 일이에요. 말을 많이 하면 안 돼요. 잘 들어야 돼요. 그래서 쭉 그렇게 이제 그걸로 대통령 연설도 쓰고 하다가 이제 나이 한 50대 초반에 위암 선고를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좀 사는 게 확 바뀌었는데요. 남의 말 듣고 남의 글 읽는 삶에서 내 말을 하고 내 글을 쓰는 삶으로 이제 바뀌었어요. 그때 든 생각은 이렇게 남의 말만 듣고 남의 글만 읽고 남의 거 일 해주다가 가면 도대체 나는 이 세상에 살았던 것인가? 나는 과연 존재했던 것인가? 내 존재의 의미는 뭔가? 강원국이라는 사람은 뭘로 흔적을 남길 것인가? 그 내 삶이 좀 의미가 없고 가치가 없구나 하는 생각을 했거든요. 남이 시켜주는 자리, 남이 주는 돈을 받으면서 아무리 잘 먹고 잘 살아도 나란 존재는 없었던 게 아닌가. 그래서 그 다음부터 이제 내 말을 하고 내 글을 쓰자 마음을 먹고 말을 한마디도 안 턴 사람이 내 글을 한 번도 써본 적이 없는 사람이 이제 50대 초반부터 그렇게 시작했어요. 바닥에서부터. 사실은 워낙 뭐 바닥이었기 때문에 사실 겁날 것도 없었고요. 그래서 더 뭐든지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방송도 처음이고 이런 강연도 처음이고 다 처음인데 처음이면 뭐 당연히 잘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한 거죠. 거기에 이제 노무현 대통령 돌아가신 것도 저에게 영향을 줬는데 그분이 쓰신 그 마지막 글에 책을 읽을 수도 글을 쓸 수도 없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글을 쓸 수 없다는 게 그런 선택을 하는 이유일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남들은 어떤 사람은 글을 못 쓸 수 없을 때 그런 선택도 하는데 두려울 게 뭐가 있는가. 죽는 것보다 무서운 건 없잖아요. 근데 그걸 보면서 뭐 말하는 거 글 쓰는 거 두려워하지 말고 이렇게 살자. 나에게 이제 남은 시간이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있는 동안 이제 내 말을 하고 내 글을 쓰자. 그래서 지금 이렇게 이제 살고 있습니다. 분위기가 너무 무거워졌는데 이렇게 해보니까 보다시피 제가 좀 잘생겼잖아요. 네? 잘생겼지. 해보니까 또 말을 잘해요. 말을 못할 줄 알았는데 해보니까 말을 잘해요. 글도 내 글을 써보니까 잘 써요. 그러니까 책을 쓰면 베스트셀러가 되고 말을 하면 명강사라는 소리를 듣고 거기다 이제 인물도 좋고 심지어 요즘에 라디오 방송을 하니까 목소리도 좋대요. 나레이션이 아주 나레이터를 해도 되겠대. 그래서 지금 요즘 제 신조는 나 잘난 맛에 산다. 누가 나를 뭐 인정해주고 내가 눈치 보면서 사냐. 내가 잘났다면 잘난 거지. 그 말에 시비 거는 놈 있으면 나와라. 이런 마음으로 그냥 삽니다. 사실 오늘 이제 주제가 요즘 하도 많이 듣는 인공지능 시대, 뭐 4차 산업혁명 시대. 아마 뭐 저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다들 아실 테고 하도 많이 들어서 이제 좀 짜증이 날 법해요. 저도 이제 우리
여러분과 같은 이제 아들이 한 명 있습니다. 여러분보다는 조금 나이가 많은데 90년생인데 이제 취직이 지금 안 돼서 집에 있어요. 근데 우리 이제 그 아들 딸이라고 생각하고 저도 저 주제에 관해서 우리 아들을 보면서 늘 생각해 온 게 있어서 그것에 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부모 세대,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 세대와 확연히 다른 게 있어요. 몇 가지 점에서. 우선 첫 번째는, 우리는 늘 이전 세대, 그러니까 나 같으면 이제 우리 아버지 세대, 우리 아버지는 할아버지 세대로부터 배웠어요. 우리 할아버지는 집을 직접 지으셨어요. 아버지는 그 집 짓는 법을 시골에서 할아버지한테 배웠어요. 우리 아버지는 저 어렸을 때 닭을 집에서 직접 잡으셨어요. 목을 비틀어서.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 아버지로부터 그런 걸 배웠죠.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우리보다 윗세대가 늘 우리보다 똑똑했어요. 유능했어요. 그런 시대였어요. 우리 그 부모님 세대는 전쟁도 하시고 그런 걸 다 하셨어요. 맨 땅에서 뭐 집도 짓고 뭣도 하고 다 했어요. 그에 비해서 이제 그 다음 세대로 갈수록 그런 역량이 안 되니까 이제 그 윗세대한테 배울 수밖에 없었거든요. 옛날에는 주로 경험이 중요했으니까 해본 사람이 잘하는 거니까. 근데 여러분 세대 때 처음으로 여러분이 여러분 부모 세대보다 더 똑똑한 세대예요. 저는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여러분들이 그 이전 그 윗세대보다 똑똑한 세대가 출현했다. 그거는 뭐 유튜브라든가 여러 가지 스마트폰이라든가 이런 혁명적인 변화 때문이죠. 여러분들이 다 가르쳐 주잖아요, 부모. 저도 아들한테 뭐 유튜브도 배우고 뭐 스마트폰 어떻게 쓰는지 어플이 뭐가 있는지 이런 거 다 배우거든요. 이전에는 안 그랬어요. 부모한테 배웠지. 부모를 가르쳐 주지 못했어요. 두 번째 좀 다른 점은요. 여러분들이 그 윗세대보다 처음으로 못 살아요. 경제적으로 어려워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해방 이후에 쭉 그 세대가 여러 세대가 거쳐왔는데 이전 세대보다 그 다음 세대가 잘 살았어요. 경제가 계속 발전했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요? 저도 우리 아버지 세대보다 잘 살죠. 더 거슬러 올라가서 조선시대보다 지금 잘 살고요. 조선 왕이 먹던 걸 우리가 지금 다 먹잖아요. 그보다 훨씬 잘 먹죠. 그러니까 늘 경제적으로 우리가 발전해 왔어요. 먹고 입고 하는 게 상태가 더 계속 나아져 왔어요. 그러니까 아랫세대가 윗세대보다 부자였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처음으로 윗세대보다 가난해져요. 경제적으로 이게 부모 세대가 더 부자인 첫 세대가 되지 않을까. 앞으로 더 두고 지켜봐야 되겠지만 그럴 가능성이 커지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경제가 더 성장하지 않고 오히려 양극화가 벌어지고 고성장 시대가 끝나버렸거든요. 이제는 이제 저성장 기조에다가 부익부 빈익빈 양극화는 더 벌어지기 때문에 대다수가 어려운 쪽에 있는 분들인데 소수가 많이 버는 거고, 그러니까 대다수에 속하는 사람들은 부모 세대보다 이제 못 살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뭐 이것까지는 그다지 그렇게 중요한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세 번째 변화. 여러분들은 어디에 다니는 기간보다 다니지 않는, 어디에 소속되어 있지 않고 홀로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시간이 다니는 기간보다 많아지는 인류 첫 세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경우만 해도 이제 IMF 이후에 이제 직장을 다녔기 때문에 종신고용 보장이 안 됐어요. 60세까지 회사에서 보장을 안 해줬어요. 근데 우리 아버지 세대는 무조건 보장해요. 본인이 나가지 않는 한
그냥 60세까지는 다녔어요. 솔직히 그때는 사람이 모자라던 시대예요. 사람을 막 찾아다니는 시대예요. 구직이 아니고 구인을 하던 시대였죠. 우리 부모님 세대. 우리 세대도 그나마 저희 한 절반은 그런 시대를 누렸어요. 그러니까 90년대까지만 해도 90년대 마지막 IMF 전까지만 해도 뭐 취직하는데 이런 데 어려움 없고 그래서 한 거의 50, 60 가까이 회사를 다니다가 회사건 그게 뭐 공직이건 간에 다니다가 거기서 나와서 이제 한 우리 평균 수명은 뭐 한 80 정도 되잖아요. 80대. 그러면 60까지 다니면 20년 어디 다니지 않는 상태로 살다가 이제 가는 거죠. 우리 부모님 세대는 그 당시에만 해도 70이면 거의 정말 장수하신 거라고들 했어요. 환갑 60만 돼도 오래 살았다고 했던 때니까 그러면 거의 정년까지 있고 불과 얼마 안 사시다가 이제 가시는 삶을 사셨고. 근데 여러분들은 제가 오늘 통계 보니까 2004년생이 140 몇 살을 산대요. 뭐 통계마다 좀 다르더라고요. 아무리 적게 잡아도 되게 여러분들이 1900년대생이라고 해도 120살은 살 거예요. 여러분들 60세까지 직장 생활하기 어렵거든요. 오히려 지금 그건 짧아지고 있으니까 직장 생활 기간은. 그러면 최장 뭐 60까지 해도 60년을 어디 다니지 않는 상태, 명함이 없고 월급을 받지 않는 상태에서 살아가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은 막연히 내가 어디에 지금 들어가야 되고 지금도 여러분들 어딘가를 다니고 있고요. 우리 호서대학을 다니고 있고 또 앞으로 어딘가에 들어갈 거고 좋은 데를 들어가서 그 들어간 데에서 최대한 높이 올라가고 그 들어간 데에서 많은 돈을 받는 거를 목표로 인생을 지금 이제 설계하고 계실 수 있는데 전혀 다르다는 거죠. 여러분이 앞으로 살아갈 미래는 들어가서 다니는 건 잠깐이고 거기를 나와서 정말 오래 자칫하면 다니는 기간, 직장 생활 기간의 한 2배를 이제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저는 그런 변화가 이런 차이라고 생각해요. 어디를 다닌다는 것은 누구의 말을 듣고 누가 시키는 걸 하고 또 그 사람이 나에게 돈을 주고 내가 그러니까 누구에게 얽매여 있는 거죠. 나에 대한 평가, 어떤 인정 이런 것들이 전부 그 사람 손에 있는 거고 근데 문제는 그게 내 거가 아니라는 거죠. 거기를 다닐 때는 내 거라는 착각 속에서 다니지만 거기를 나와 보면은 그게 무상하다는 걸 느끼게 돼요. 저도 대우에서 회장을 모실 때는 그 서울역 앞에 이제 대우센터 건물이 있는데 서울역에서 내려서 센터 건물을 보면 정말 내 건물 같은 또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되게 애사심도 있고 충성심도 있다고 그래서 조직에서 잘 되는 그런 착각 속에 빠질수록 조직에서 더 좋은 대우를 받는 그런 생활을 했거든요. 근데 막상 뭐 거기를 딱 나와 보니까 또는 청와대도 마찬가지예요. 청와대에 있을 때는 뭐 사람들이 대접도 해주고 하지만 나와 보면 오히려 더 잘못될 수도 있죠. 저만 해도 이제 나왔을 때 정권이 바뀌고 이랬고 또 있는 동안도 강원국으로서 존재했다기보다는 누구의 무엇으로 존재한 거죠. 노무현 대통령의 비서관, 김대중 대통령의 행정관, 지금은 이제 두 분 다 이제 안 계시고요. 그런 것들이 사실은 이제 그 앞서 얘기한 어디 다니는 데서 뭔가 내 인생을 걸고 승부를 내려고 하면 나중에 제 나이 돼서 여러분들 굉장히 허망하다는 생각이 들 수 있다. 그리고 이런 거는 사실은 부모님, 여러분 윗세대가 전혀 겪어보지 않은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처음으로 겪을 거기 때문에 누구의 조언이나 충고도 사실은 이렇게 맞다고 할 수가 저는 없다. 120살 이상 살아본 사람이 없는데 여러분들은 이 중에는 정말 150살까지 사는 사람도 나올 텐데 인생의 정말 승부처가 어디에 들어가서 거기서 잘 되는 게 아니고 거기를 나와서부터 내가 어떻게 사느냐, 무엇이 되느냐보다 거기를 나와서 내가 어떻게 사느냐에서 내 인생의 행불행이나 이런 게 모든 게 판가름 날 수 있다. 저는 그거는 거의 확실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필요한 게 어디 다닐 때 필요한 게 읽기 듣기 능력이었다면 누가 시키는 걸 잘 해야 되니까 잘 읽어야 되고 그래서 읽기 듣기 능력이었다면 거기를 나와서 필요한 것은 말하기 쓰기 능력이다. 나를 보여줘야 되니까. 나를 팔면서 살아야 되니까. 어디 다닐 때는 제품을 만들었다면 거기를 나와서는 작품을 만들어야 된다. 내 작품을. 누가 요구하는 제품을 만드는 게 아니고 내 작품을 만들면서 거기에 가격이 매겨지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그 내 작품을 보여줄 수 있는 도구가 말과 글이다. 말하기 글쓰기로 보여주는 거다. 그래서 말하기 글쓰기 역량은 지금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이제 사회에 나가서 30대, 40대 될 때까지는 저는 여전히 읽기, 듣기 패러다임이 유효할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40대 중반 넘어서 여러분들이 정말 본격적으로 사회에서 맹활약을 하든 어떤 중추적인 역할을 하던 시점에는 인공지능 시대가 되어 있고 그야말로 4차 산업혁명에 들어가 있어서 말하기 쓰기 역량을 요구하고 그걸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을 거다. 그러니까 말하기 쓰기를 잘하려면 읽기 듣기는 또 기본이에요. 읽기 듣기를 하지 않고 말하기 쓰기는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 세대까지는 읽기 듣기까지만 잘하면 됐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거기서 한 단계 더 나가야 된다. 지금 평가는 뭐 대학을 들어오거나 이럴 때 지금 평가는 읽기 듣기 능력을 평가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앞으로 말하기 쓰기 역량을 요구하면 어떤 사람에게는 이게 엄청난 기회가 될 수 있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재앙이 될 수 있어요. 내가 읽기 듣기 시대 때 이렇게 잘 나갔는데 세상이 왜 이렇게 변했어? 그래서 이 새로운 시대, 새로운 변화를 원망하고 그럴 수 있다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 제가 이 주제도 결국 이제 그런 시대에 대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 말하기 쓰기 역량을 이제 어떻게 키워야 될 건가. 여기서 제가 어떤 뭐 구체적인 어떤 그 글쓰기 테크닉이나 어떤 노하우나 이런 걸 말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짧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축구에 비유하면 그런 기술이 뭐 헤딩하는 기술, 킥을 하는 기술, 패스하는 기술에 해당한다면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얘기는 기초 체력 같은 걸 키우라는 얘기예요. 달리기를 빨리 달릴 수 있다든가 오래 뛸 수 있다든가 지구력이 있다든가 사실 이걸 바탕으로 패스도 하고 뭐 헤딩도 하고 하는 거지 빨리 달리지 못하고 오래 달리지 못하는 사람이 그 기술만 가지고는 쓸모가 없는 것이거든요. 이런 어떤 기초 체력이랄까 어떤 인프라에 해당하는 부분을 오늘 한 8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나는 말하듯이 쓴다라는 최근에 제 책의 그 1장에 다룬 내용인데 거기에서 이제 원래 7가지였는데 하나 늘려서 이제 오늘 8가지를 제목만 우선 말씀드리면 질문력, 관찰력, 상상력, 통찰력, 비판력, 공감력, 감성력, 협동력 이렇게 8가지입니다. 근데 재밌는 게 이 8가지 역량이 다 어떤 인간의 본성이랄까? 인간이 원래 잘하던 것들이에요. 그리고 인간이 원래 좋아하던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걸 하면서 인간은 행복했어요. 원래.
옛날 원시 시대나 그런 때는 이걸 다 잘했고 이걸 즐기면서 살았던 것 같아요. 그걸 좀 보여줄 수 있는 게 우리 아주 어렸을 때는 그렇게 살았어요. 학교 들어가기 전에는.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까지는 이런 역량을 가지고 이런 역량을 발휘하면서 이런 역량을 즐기면서 살았어요. 근데 이게 소위 그것도 학교도 이제 사회생활이라고 한다면 사회에 우리가 편입되면서 학교를 다니기 시작하면서 어떤 조직 안으로 제도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면서 원래 갖고 있던 어떤 우리의 본성 이런 걸 오히려 훼손하고 잃은 게 아닌가. 제가 왜 이런 8가지를 강조를 드리냐면 인공지능을 이길 수 있는 것은 가장 인간다운 걸 하는 게 인공지능을 이길 수 있는 길이에요. 가장 인간다운 거. 우리는 어찌 보면 그 인간에서 멀어지는 쪽으로 자꾸 우리를 발전시켜 온 게 아닌가. 그러니까 그 뭔가를 이해하고 뭘 분석하고 그걸 암기하고 우리 학교라는 데가 이제 그런 교육을 우리 저만 해도 이제 쭉 받아왔는데 그런 것을 물론 이제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 대다수는 하루 종일 선생님 말씀을 듣고 그걸 이해해서 분석하고 중요한 걸 외우고 선생님이 낸 시험 문제를 맞추고 이게 자기주도적인 삶이 아니거든요. 내가 능동적으로 주체적으로 내가 내 삶의 주인으로 사는 삶이 아니거든요. 학교 다닐 때부터 초등학교 때부터 선생님이 숨겨놓은 시험 문제를 잘 맞추면 그게 우수한 너라는 착각 그런 역량을 갖춰야 인재라는 잘못된 생각에서 살아오지 않았나. 그런 걸 강요받고 살지 않았나. 학교 생활이 그렇고 또 사회생활이 그렇고.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면서 한 게 아니고. 그런데 이제 인공지능이 들어오면 방금 이렇게 우리가 했던 것들은 인공지능을 우리가 따라갈 수가 없어요. 수십만 배 잘해요.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 이렇게 대접받았던 무슨 뭐 의사나 판검사나 이런 분들의 역량이라는 게 결국 어떤 이해력과 분석력과 암기력과 그 어떤 인내심, 어떤 만족 지연 능력 이런 거거든요. 참고 앉아서 그 하기 싫은 걸 견뎌내는 힘 이런 걸로 그런 걸 성실하다고 이렇게 인정해주고 한 거거든요. 창의성과는 먼 얘기거든요. 법조문을 외우고 의학 지식을 자기가 머릿속으로 담는 게 결코 창의적인 게 아니거든요. 창의적인 거는 나로부터 나온 거죠. 그게 창의적인 거죠. 남이 가지고 있는 거, 책에 있는 거, 그거를 내 쪽으로 옮겨 놓는 게 창의적인 일이 될 수가 없죠. 근데 그걸 많이 옮겨 놓는 사람들이 내 소유를 늘린 사람들이 대접을 받았죠. 지금까지는. 근데 앞으로는 내 소유가 아니고 공유를 잘하는 사람. 남에게 내 것을 많이 나눠주는 사람. 나눠주기 위해서 내 것을 만드는 사람. 남의 것을 소비하는 사람이 아니고 내 것을 생산하고 그걸 공유하는 사람. 이 사람들이 시대가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보는 유튜브나 이런 것들이 다 그 어떤 맹화 같은 거라고 생각해요. 초창기 지금 우리가 그 시대를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 유튜브는 자기 걸 공유하는 프로그램이에요. 자기가 가진 거를. 그래서 이거를 자기가 생산자로서 공유자로서 이제 이거를 잘 하려면 그 8가지 역량이 필요하다. 하나씩 보죠. 질문력. 여러분들 어렸을 때 정말 질문 많이 했어요. 엄마한테. 가만히 놔두면 애들은 질문해요. 이상한 질문하고 말도 안 되는 질문을 해요. 근데 여러분들 벌써 이제 학교를 다니면서 질문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됐어요. 그거는 이제 사회에 나가면 더 심해져요. 그러면서 질문을 하지 않고 눈치로 잘 때려잡는 사람들이 이제 유능하다는 소리를 들어요. 그런 사람들이 득세를 해요. 눈치가 빠른 사람. 물어보는 사람은 하수인 거예요.
묻지 않고 알아내. 근데 저도 직장 생활 해보니까 모든 걸 물어볼 수 있고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얻을 수 있으면 정말 직장은 유토피아예요. 왜냐하면 직장에서 일이라는 것은 모르는 상태에서 아는 상태로 나아가는 과정이거든요. 다 알았을 때 일이 끝나요. 모르는 상태에서는 일이 안 끝나요. 어떤 일이건. 끝나고 나면은 알게 돼요. 아, 이렇게 하면 됐구나. 학교 공부는 더 심하죠. 학교 공부는 그냥 그 과정 자체예요. 알아가는 과정인 거죠. 근데 이거를 묻지 않고 스스로 혼자 알아내는 공부를 우리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얼마나 너는 많이 알았느냐를 시험이라는 걸 보고 평가를 해요. 시험은 누구도 행복하게 해주지 않아요. 나쁜 감정을 느끼게 만들거든요. 걱정, 불안, 후회, 열등감, 시기심 이런 걸 키워주는 게 시험이거든요. 기본적으로 시험은 경쟁을 시키는 거고 사람을 비교하는 도구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향해서 가는 게 우리의 이제 공부예요. 그 불쾌한 감정을 향해서 가는 거. 누구도 행복하게 해주지 않는 그걸 향해서 가는 공부가 즐거울 리가 없죠. 우리 공부는 저는 내 공부하는 것을 모르면 묻고 알면 말하고 이걸 향해서 가는 공부여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는 것은 안다고 친구들한테 자랑하고 너 알아? 내가 알려줄게. 내가 설명해줄게. 아니면 모르는 것은 친구한테 물을 수도 있고 선생님한테 물을 수 있고 책에 물을 수도 있는 거죠. 검색을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공부는 시험이 없어도 돼요. 그게 진짜 공부예요. 그 공부는 진짜 재밌는 공부예요. 제가 지금 요즘 하는 공부가 그런 공부예요. 계속 묻는 거예요. 알고 싶어. 알았을 때 너무 기분이 좋아. 알면 알수록 더 궁금해져. 모르면은 질문도 없어요. 조금씩 알기 시작할 때 거기에 대한 의문도 생기고 반문도 하게 되고 스스로에게 자문자답도 하게 되고 이런 상태 속에 빠져드는 거예요. 질문하는 상태. 근데 이런 호기심에 차서 뭔가를 알고 싶고 막 질문하는 상태에 있는 게 정말 행복한 거예요. 저는 정말 어린아이로 돌아갔다는 생각이 들어요. 적어도 이 글쓰기나 말하기에 관해서 제가 막 궁금하고 알고 싶고 하는 것들. 그때 알았을 때 그걸 막 누구한테가 자랑하고 싶고, 이건 강의뿐만이 아니고 친구랑 뭐 커피를 마실 때 밥을 먹을 때 내가 아는 것을 막 알려주고, 아, 그래서 그러냐고 막 그럴 때 너무 기분이 좋고, 이런 상태. 이게 질문이 살아있는 상태. 여러분, 그 질문이 살아있는 상태를 한 번씩은 다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언제냐면 연애할 때. 상대가 궁금해요. 알고 싶어요. 못 물어봐도 속으로 궁금해요. 저 사람이 나를 좋아하는지, 만났다 헤어지면 잘 들어갔는지, 지금 뭐 하는지. 그게 길어지면 그리움이 돼요. 막 가슴이 뛰어. 그런 행복한 상태. 그래서 저는 이게 뭐 뇌과학자들한테 뭐 물어본 얘기는 아닌데, 사람은 기본적으로 그런 알고 싶은 욕구, 그런 호기심을 갖고 태어나지 않나. 아는 만큼 이게 성장하니까, 만약에 그런 호기심이 없다면, 아는 걸 귀찮아한다면 사람이, 그럼 당연히 공부도 하지 않을 테고 성장도 안 하겠죠. 제자리 걸음 하겠죠. 그래서 원래 인간은 그걸 갖고 태어나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질문 욕구를 갖고 태어나는 게 아닌가. 근데 오히려 사회생활 하면서 이 질문을 잃어버린 건 아닌가. 사실 글쓰기나 말하기도요, 그 질문에 답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남의 글을 읽건 남의 말을 듣건 내가 알고 싶었던 거, 궁금한 거, 그걸 알려줘야 그 말에 귀가 기울여지지. 나 관심도 없고 알기도 싫고 한 것을 주절주절 써놓고 누가 말을 하면 그거는 가렵지 않은 데를 자꾸 막 긁는 거죠, 누가. 근데 알고 싶어 하는 거를
알려줄 때 시원한 거죠. 그렇지 않으면 내가 이거 궁금했는데. 그래서 결국은 이 말하기 글쓰기를 잘하려면 저는 질문지를 작성을 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무엇을 궁금해하는지를 알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자기부터 궁금해야 돼요. 자기부터 궁금해야 그런 거에 대한 답을 내가 평소에 찾아서 내가 뭘 알게 되고 또 사람들이 알고 싶어 하는 거를 글로 쓰고 말할 수 있다. 두 번째, 관찰력은요. 여러분들 구경 좋아하잖아요. 관광도 구경이고요. 우리 시장 구경도 구경이고요. 우리 어렸을 때는 막 불구경, 쌈구경 최고였죠. 불구경이 구경 중엔 최고죠. 요즘에는 워낙 바빠서들 그런지 걸음도 빨라졌고 이렇게 구경하는 사람도 사실 이렇게 많이 없어졌죠. 근데 우리가 뭐 유튜브를 보고 어떤 그 SNS를 하는 거 다 남 구경하는 거예요. 남이 어떻게 사나. 그러니까 구경의 방식이 좀 달라진 거죠. 옛날에는 가서 대놓고 이렇게 봤다면 지금은 이제 그 무슨 페이스북 같은 거에서 이제 남이 사는 모습, 인스타에서 그 어떤 사는 그 사진 그림 같은 걸 그 구경심이에요. 구경을 좋아하는 거죠, 인간은. 구경 제일 좋은 건 여행이죠. 이게 다 구경하는 거죠. 근데 이렇게 좋아하는 것을 학교 들어가면서부터 이제 우리가 안 하기 시작한 거예요. 못 하는 거죠. 심지어 교실에서 창밖에 이렇게 가을이 깊어가는 걸 보고 있으면 선생님이 우리 때는 분필을 던지셨어요. 너 이렇게 한눈 팔아. 너 어디 보고 있어 지금? 왜 주목을 안 해? 여기 주목! 그래서 딱 주목을 잘하는 친구들이 공부를 잘했어요. 관찰을 잘하는 친구가 아니에요. 자기가 보고 싶은 것을 보는 친구가 아니고 남이 보라는데 나는 보고 싶지 않지만 남이 보라고 요구하는 거에 잘 순응하고 잘 따르는 사람. 직장에 가서도 상사가 가리키는 데만 보고 가는 사람. 거기를 향해서 옆을 딱 가리고 자기가 어디 관심이 있는 거 이런 걸 다 접고 거기를 보고 거기를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 그런 사람이 또 출세를 하고 주목을 잘하는 사람. 근데 이거는 원래 사실 사람이 독한 거죠.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누르고 그런 욕구를 누르고 남이 시키는 일, 남이 하라는 일, 남이 보라는 곳을 향해서 그걸 잘하는 사람, 물론 그런 사람 중에는 그 자체를 즐기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또 그런 사람이 조직에서 임원이 되고 높이 올라가요. 그걸 즐기는 사람. 저는 거의 그거는 누가 이렇게 가학하는 걸, 학대하는 걸 즐기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 보고 싶은 것을 학교 다닐 때부터 잘 참아온 거죠. 그 세상은 없는 거지. 그러니까 자기를 버리고 자기를 학대하는 거예요. 원래 내가 하면 즐겁고 하고 싶고 막 이런 게 있죠. 근데 부모님이 그 길을 가지 말래. 너는 가야 될 길이 있대. 이 길이 정답이래. 그 전에 쭉 누구나 갔던 길이야. 거기를 가는 게 우리도 또 효도하는 거고. 그래서 그 길을 가면서 그 길을 남보다 빨리 가면 출세하는 거고. 유능한 거고. 자기 길을 만들어서 가는 사람? 그 사람 실제로 위험해지고. 근데 구경하는 걸 넘어서 정말 자기가 하고 싶은, 보고 싶은 걸 쫓아가는 게 이게 모험, 뭐 탐험 이런 거죠. 자기 길을 만들어 가는 사람. 그게 좀 위험할 수 있고, 뭐 시련, 고난이 있을 수 있지만 그 길을 향해서 가는 사람. 우리 때는 다 불이익을 당했어요. 잘 되지 못했어요. 근데 저는 그 사람들의 시대가 지금 이제 열리고 있다고 생각해요. 유튜버들이 다 그런 사람들이고. 예를 들어서 그 무슨 소년단이 있죠? 방탄소년단. 네, 방탄소년단이 우리 때, 우리 학교 다닐 때 방탄소년단이 우리 친구였으면 그건 불량 학생이에요.
문제예요. 아니, 제 또래 우리 교수님들은 이해하실 거예요. 맨날 춤추고 돌아다니고, 시내 가서 맨날 학교 수업 안 듣고, 그런 친구들 아니에요. 제가 그 대화의 해란 그거 할 때 보니까, 저거 하는 친구인데, 랩하는 남자 친구인데, 또 아이유죠, 아이유. 아이유도 그렇고, 다 대학을 안 갔더라고요. 그러니까 남이 가라는 길 안 간 거예요.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한 거예요. 그게 지금은 굉장히 극소수죠. 근데 앞으로 나는 그 숫자는 기하급수적으로 많아질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 사람의 비중이. 그럼 우리가 관찰을 하는 사람의 얻는 게 두 가지가 있거든요. 관찰의 길을 가는 사람이 얻는 게 하나가 컨텐츠고요. 나의 컨텐츠. 또 하나가 나의 스토리. 관찰의 결과로 내가 진짜 좋아하고 잘할 수 있고 내가 정말 관심 있는 그걸 찾게 돼요. 그게 나의 컨텐츠예요. 남이 시키는 일하고 남이 보라는 데를 보는데 내 컨텐츠를 찾기 어려워요. 그리고 그걸 찾아가는 과정 자체가 내 스토리가 돼요. 회사에 들어가서 사원, 대리, 과장, 남이 시키는 거에서 승진이 좀 빠르고 그건 스토리가 아니에요. 그건 그냥 그 회사 나오면 딱 한 줄이에요. 내가 어느 회사 임원까지 해봤다. 그게 다예요. 내가 만든 스토리도 아니고 회사가 만들어준 스토리예요. 그건 어디 가서 할 말이 없어요. 근데 정말 자기 스토리를 만들려면 그건 뭐 조직에 들어가는 건 뭐 들어가지 말라는 소리는 아니에요. 거기 들어가서 얼마든지 내 컨텐츠를 찾고 내 스토리를 만들 수 있어요. 승진하는데 목매지 않고 그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인사고과 잘 받으려고 하지 않고 정말 이런저런 일을 조직 안에서 해보면서 내가 정말 뭘 잘하나 남들보다 내가 뭘 하는 걸 좋아하는가 이걸 찾으면서 그걸 찾는 과정에서 실수도 하고 실패도 하고 그래서 뭐 심할서도 쓰고 그럴 때마다 내 스토리가 하나씩 만들어지고 그런 길 얼마든지 갈 수 있죠. 굳이 꼭 뭐 조직 밖에서 찾을 필요는 없는 것이고요. 어쨌든 이런 주목 잘하는 사람보다는 관찰하는 사람이 앞으로 더 각광받을 거다. 세 번째 이제 상상력은요. 지금까지가 어떤 기억력의 시대였다면 앞으로는 좀 필연적으로 상상력의 시대가 될 거라고 생각해요. 기억력은 인공지능이 우리가 따라갈 수가 없어요. 머릿속에 뭘 많이 기억하고 있다. 지식이 많다. 정보가 많다. 경험이 많다. 이거 다 기억이죠. 물론 없는 것보다는 좋죠. 그렇지만 만약에 내가 갖고 있는 기억이 오히려 나의 상상력을 제약한다. 아, 이거 옛날에 뭐 어떤 사람 해봤는데 안 됐다. 그래서 이건 안 되는 거라. 이런 식으로 막 내 생각을 검열하고 재단하고 해서 상상력을 꽃피우지 못하게 한다. 그런 기억력은 이제 소용이 없다는 거죠. 차라리 없는 게 낫다는 거죠. 필요한 기억은 인공지능이나 컴퓨터에서 얼마든지 우리가 필요한 때 다 가져올 수 있어요. 문제는 상상력인 거죠. 저 처음 글쓰기 시작할 때는요. PC도 없었고 인터넷이 없었죠. 그때는요. 원고지에 처음부터 끝까지 쫙 글을 한 방에 이렇게 쓸 수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처음부터 다시 써야 돼요. 계속. 그리고 아는 게 많아야 돼요. 내가 아는 걸로 글을 썼지. 여러분 생각해 자료를 아무리 뒤진다고 그래도 어느 책에 뭐가 있는지를 알아야 찾아볼 거 아니에요. 인터넷이 안 되던 시대에. 결국은 머릿속에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 글도 잘 쓰고 말을 잘할 수 있었고요. 그거를 잘 일목요연하게 한 방에 쭉 쓸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글을 잘 쓴다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PC에서 다 편집하면 돼요. 오리기, 붙이기 막 일목요연하게 처음부터 잘 쓸 필요가 없어요. 어떻게든지 쏟아내놓고 그거 가지고 쏟아놓은 게 별로 안 되면 내가 머릿속에 든 게 얼마 안 되면 검색해서 갖다 붙이면 되고요. 그 붙인 걸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편집하면 돼요. 이거를 이제 PC, 뭐 노트북이나
인터넷이 다 대행해주는 시대예요. 여기서 이제 저 수학 하는 분한테 들으니까 그런 또 사이트가 있다대요. 세상에 아무리 어려운 문제도 거기다 질문을 딱 하면 답을 그냥 순식간에 내준대요. 이제는 사람이 뭘 풀 필요가 없대요. 근데 문제는 문제를 내는 건 사람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는 정말 상상력이 필요한 거죠. 문제를 푸는 거. 그건 이제 우리 몫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문제를 잘 푸는 사람이 지금까지 대접받는 시대를 살아온 거예요. 문제를 내는 사람이 아니고 문제를 잘 푸는 사람. 그러니까 문제를 내는 게 상상력이라면 문제를 푸는 건 기억력이에요. 기억력 가지고 푸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글도 기억과 상상으로 써요. 내가 기억하고 있는 것과 상상하는 것을 조합해서 쓰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시나 소설은 거의 100% 상상에 가까워요. 그건 기억으로 쓰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글도 문학글 예술은 거의 상상의 영역인 거죠. 반대로 이제 기억에 가까운 것은 그런 글들이 있겠죠. 뭐 판결문을 쓴다던가 이런 거 법 조문 같은 걸 잘 머릿속에 갖고 있고 판례 같은 걸 가지고 쓰는 거죠. 그런 것들은 이제 인공지능이 순식간에 다 해치우는 일들이죠. 아까 그 관찰 얘기할 때 이게 글쓰기와 무슨 관계가 있냐 혹시 궁금할지 모르겠는데 결국 관찰은요. 관찰한 결과로 나의 그러니까 이런 단계예요. 관찰한 걸 그대로 써도 글이 돼요. 그걸 묘사라고 하죠. 또 관찰한 거에서 느낀 어떤 소감, 느낌 그걸 가지고도 글이 돼요. 또 관찰을 더 깊게 하면 거기에 관한 관점, 시각이 생겨요. 어떤 사건을 유심히 보고 그러면 그것에 관한 그 사건에 대한 나의 해석, 관점이 생기죠. 이런 것들이 다 관찰의 결과로 우리는 글을 쓰는 거예요. 상상력 다음으로 네 번째는 통찰력입니다. 통찰력은 우리가 이런 얘기 하죠. 작가들이 유명한 작가들이 그 영감이 떠올랐다. 뮤즈가 찾아왔다. 어떤 작가가 그랬죠. 내 자판에 뮤즈가 찾아와서 그 영감의 꽃가루를 뿌려줘야 글이 써진다. 그럼 그게 무슨 말인가 했더니 이런 거예요. 그러면 거창한 게 아니고 여러분 글을 쓰다 보면 아 이렇게 쓰면 되겠다 하는 게 머릿속에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는 순간이 와요. 그게 안 오면 글이 완성이 안 돼요. 뭐 그 수준이 높을 수도 낮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아 이런 방향으로 이런 결론으로 이렇게 써야 되겠다라는 게 온다고요. 그건 마치 이런 거나 똑같아요. 여러분이 어디 낯선 데 가가지고 어디 콘도에 갔다고 해봐요. 첫날은 어디에 뭐가 있고 사지 분간이 안 돼요. 근데 하룻밤 자고 나면 아 저 지하에 편의점이 있고 저쪽에 노래방이 있고 메인 건물은 저기고 이걸 다 알게 돼요. 그걸 일일이 막 무슨 뭐 누구한테 브리핑을 받고 그런 게 아니고 뭐 그냥 가서 하룻밤 자고 왔다 갔다 하다 보면 대충 알게 돼요. 저는 글쓰기에 그런 순간이 바로 통찰이 온 순간. 예를 들어서 구슬이 쫙 흩어져 있는 게 실로 쫙 꿰어진 순간. 아 요렇게 꿰어서 이런 모양의 목걸이를 만들어야 되겠다라든가 아니면 그림 퍼즐 조각이 한 3분의 1, 3분의 2 정도 맞춰져 가지고 아, 이 전체 그림이 이런 그림이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는 순간. 그 다음부터는 좀 일사천리로 이게 퍼즐도 맞춰지고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낱말 퍼즐 맞출도 마찬가지죠. 한 3분의 2 정도 맞추면 나머지는 그냥 날로 맞춰지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어떤 머릿속에 전체 그림이 그려지는 순간이 저는 통찰이 온 순간이라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글을 잘 쓰고 말도 마찬가지예요. 어디 가서 뭐 발표를 해야 된다, 뭘 해야 된다 하는데 뭐라고 말하지? 무슨 얘기하지? 하고 고민을 하다가 아, 이런 얘기 하면 되겠다라고 생각이 든 순간이 오거든요. 근데 그게 빨리 오면 글을 빨리 쓰고 말을 잘하는 거예요.
그게 막 순식간에 오는 사람들 보고 막 직관력이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갑자기 그 순발력이 있다고도 하죠. 갑자기 시켰는데 머릿속에 그거가 쫙 뭐가 이렇게 그림이 딱 그려져 가지고 됐습니다. 이제 말해도 되겠습니까? 바로 그래요. 근데 어떤 사람 막 좀 시간을 달라고 지금 정리가 안 됐다고 내가 좀 생각해보고 말씀드려요. 이건 아직 지금 그게 안 온 거예요. 그래서 이걸 빨리 오게 만드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글을 잘 쓰고 말을 잘하는데 이게 단순히 이게 더 나아가면요 그게 뭐 해안이라고 뭐 얘기를 하잖아요. 뭘 예상하고 예측하고 막 전망하고 추론하고 요거 가지고 요건 요렇게 될 거야. 이 부분을 가지고 전체를 그려내는 힘을 갖게 돼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조그만 일부 요것만 가지고 이 그림 전체 그림이 뭐라는 것을 빨리 알게 되는 사람이 있다고요. 이게 이렇게 진행되면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 거라는 것을 알게 되는 사람이 그런 사람 보고 막 통찰력이 있다 그런 얘기를 하죠. 그러면 이제 그런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저는 첫 번째로 일단은 그 생각의 조각들이 많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림 퍼즐 조각이 있어야 되듯이 또 레고 블럭 같은 거 만들 때 블럭 이 조각이 다양한 모양의 조각들이 많이 있으면 뭘 집을 뭐 만들거나 자동차를 만들거나 할 때 훨씬 잘 만들 수 있잖아요. 첫 번째로 그 조각들이 많아야 된다. 그 조각이라는 게 내 생각의 어떤 내 의견일 수도 있고 어떤 뭐 나의 판단일 수도 있고 뭐 지식일 수도 있고 정보일 수도 있고 이런 조각들이 일단 많아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 마지막으로 이 조각들을 꿰맞추는 능력. 이걸 이렇게 한 번씩 결합하고 조립하는 능력. 이게 이제 핵심이에요. 조각이 많아야 되는 건 기본이고 그 조각들을 연결하고 결합하고 꿰맞추는 능력. 이게 어찌 보면 충분 조건 같은 거죠. 근데 저는 조각만 많으면 그 조각상 많은 상태에서 뭐 이렇게 사색을 한다거나 뭔가 이렇게 궁리를 한다거나 이게 머리를 굴려보면 그 과정이 이게 맞춰보는 과정이거든요. 이건 어느 정도 해결이 된다고 생각해요. 혼자 있는 시간, 이게 사색하는 시간을 많이 가지면 사람이 이렇게도 맞춰보고 저렇게도 조립해보고 하면서 이제 그 두 번째 거는 어느 정도 하게 돼요. 문제는 첫 번째예요. 이 조각들을 내 조각을 많이 만드는 거. 근데 이 조각을 만드는 출발점에 뭐가 있냐면요. 핵심이 내가 관심 있는 거, 좋아하는 거, 그걸 찾는 거예요. 그런 분야건 어떤 그런 테마건 그런 화두건 여러분들 우리 때 무슨 바둑에 빠지거나 당구에 빠지거나 그러면 막 천정이 누우면 눈을 감아도 막 천정이 바둑판으로 보이고 어디에 빠지면 어디에 몰입하면 그것만 생각나고 잠들기 전에도 막 그게 생각나고 길을 걷다가도 그게 생각나고 또 희한하게 누구하고 대화를 할 때도 그와 관련된 얘기만 내 귀에 쏙쏙 들어오고 그런 것만 내 눈에 띄고 책을 읽다가도 그런 대목 또 전혀 관계도 없는 건데 내가 그걸 막 연결을 시켜요. 이게 내가 좋아하는 등산에 비유하면 이런 거야. 그래서 막 비유를 잘하게 돼요. 산에 빠진 사람은요 세상 모든 걸 산으로 해석해요. 산과 관련지어서 얘기를 해요. 뭐 음식에 요리에 빠진 사람도 그거에 빠져서 얘기를 하고요. 그건 제가 글짓기, 글쓰기나 이런 거에 빠져보니까 세상은 다 노래를 들어도 노래도 글쓰기와 같은 거고 막 이런 상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 상태로 빨리 가야 된다. 그래서 어느 한 분야건 어떤 하나의 관심사에서 자기가 이렇게 생각을 막 조각들을 만들어내보는 경험을 빨리 해야 된다. 근데 그거를 하면 거기에만 머물러 있지 않거든요. 또 다른 관심사가 생겨서 그거에 대한 조각들을 모으고 또는 요거에 더 깊이 빠져서 이게 덩어리가 조각들이 점점 많아지는 쪽으로 발전할 수도 있고요. 관심사를 이렇게 옮겨 다니면서 덩어리를 막 만드는 사람도 있고요. 어쨌든 출발은 해야 된다. 시작은 어디 한 군데 꽂히는 거다. 그래서 적어도 여러분들
이 호서대학을 졸업하기 전까지 그걸 찾아야 된다 생각해요. 그 주제를, 그 관심사를. 내가 뭐에 어디 한 군데는 꽂혀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거를 여러분들 같이 조금 나이 덜 먹었을 때 찾으면 그게 굴러서 덩어리가 커지는 시간이 많고 그걸 가지고 내가 써먹을 수 있는 시간도 많아지고 저같이 50 넘어서 그걸 찾은 사람은 이거 굴러봤자 얼마를 구르겠어요. 근데 여러분과 같은 나이대에 작은 돌멩이라도 하나 만들어지면 그게 이렇게 굴러가면서 점점 덩어리가 커지고 이게 커지면 커질수록 표면적이 넓어져서 여기에 더 많은 생각들이 붙고 커지는 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덩어리는 큰 덩어리는 한 번만 굴러도 확 커지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통찰력이 있는 이제 사람이 되려면 쉽게 얘기해서 어디에 관심 갖는 걸 빨리 찾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고요. 그게 찾아지면 자연스럽게 그거에 관해서 공부하는 게 그렇게 재밌어요. 저는 그것만 하면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 학교 다니면 국영수 뭐 다 잘할 필요가 전혀 없다. 그거에서 승부를 내는 게 나는 맞다. 그거 남보다 잘할 수 있는 그걸 빨리 찾아서, 물론 이제 그게 아닐 수 있어요. 하다 보면은 이게 아닌가 보다 하면 다른 걸 찾아서 또 하면 되는 거죠. 그게 아까 얘기한 그 관찰하는 삶이기도 한 거고요. 그 다음 비판력은요. 이 비판력은 뭐 특별한 사람에게만 필요한 역량이 아니고요.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는 모든 사람에게 가장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역량입니다. 뭐 비판적 사고 역량, 비판력, 이거가 뭐 특별한 사람의 전유물이 절대 아니라는 거죠. 이거는 달리 얘기하면 어떤 민주시민 역량 같은 거예요. 이게 어떤 역량이냐? 6가지를 할 수 있는 역량입니다. 첫 번째, 자기 생각이 있다. 자기 의견이 있다. 무엇에 관해서 어떻게 생각해? 물어보면 자기 생각이 있다는 거죠. 두 번째, 그 생각을 말이나 글로 표현할 줄 안다. 자기 생각을 말이나 글로 표현할 수 있다. 세 번째, 내 생각과 다른 또 다른 어떤 생각들이 있는지를 안다. 근데 제가 학교 다닐 때는 1, 2번은 아예 안 했어요. 학교에서. 바로 3번으로 들어갔어요. 어떤 생각들이 세상에 있는지. 내 생각을 누가 묻지도 않았어요. 생각해 보세요. 중고등학교 때 자기 생각이 필요해요? 이 서술형 시험 같은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남의 생각을 잘 찍으면 되는 거지. 정답을 잘 맞추면 되는 거지. 네 번째, 그 다른 내 생각과 다른 생각을 인정하고 받아들인다. 배척하지 않는다. 다양성을 존중한다. 다름을 인정한다. 그게 네 번째. 다섯 번째는 그 다른 생각과 그 다른 생각을 평가할 수 있다. 그 다른 생각의 어떤 장단점이나 다른 생각이 이런 점에서는 맞고 요거는 아닌 것 같고 이게 틀리고 이렇게 평가할 수 있다. 그걸 보통 뭐 비판이라고 하죠. 근데 비판은 나는 그 중에 그 일부라고 생각해요. 혹은 이제 비판이죠. 작은 의미의 비판이죠. 다섯 번째가 비판. 마지막 6번째. 그 다른 생각과 내 생각을 합해서 결론을 낼 수 있다. 그 다른 생각의 장단점을 분석해서 시시비비를 가려서 내 생각과 합해가지고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 그게 6번째. 근데 여러분들 나중에 회사에 가건 공직에 가시건 이 역량 가지고 직장 생활 하는 거예요. 회의를 하건 누구한테 보고를 받고 뭐 그거에 대한 자기 의견을 내건 전부 이거예요. 뭘 발표를 하건 보고서를 쓰건. 여러분 생각해보면 보고서를 쓴다고 할 때도 자기 생각이 기본적으로 있고 다른 생각들이 뭐가 있는지 자료를 막 찾아가지고 또 상사 생각도 듣고 해가지고 이렇게 버무려가지고 만드는 거예요. 보고서라는 게. 그러니까 말을 하건 글을 쓰건 이 6가지를 다 할 수 있어야 돼요. 이거를 이제 어느 걸 못하는 상태에서 뭘 글을 쓰고 말을 하면
누구 말을 그냥 따라가거나 아무 생각 없이, 아니 그냥 받아들이거나, 아니면 그냥 무대뽀로 아니라고, 틀렸다고, 내 말이 맞다고 우기거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토론을 할 때 보시면 알잖아요. 뭐 토론을 하건 뭐 이러건 이 6가지를 다 하지 않으면, 예를 들어 결론이 안 나오고 계속 평행선을 가거나, 아니면 상대가 얘기하는데 자기 말만 계속 하거나, 이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회가 이제 그렇게 돼서는 안 되고, 이게 가장 기본 역량이거든요. 그래서 이거가 이제 비판력이라는 거고요. 이거 다 행복과 관련되는 겁니다. 사람은요, 자기 생각이 원래 있어요. 어떤 경우는 자기 생각을 계속 누르고 살다 보니까 있는지 없는지 모르고 사는 거지, 아무 생각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하루에도 5만 가지를 여러분 생각해요. 다 자기 생각이 있어요. 그거 이제 아예 말해봤자 먹히지도 않고, 또 뭐 얘기하면은 찍히고, 저 사람하고 의견이 다르면 관계가 나빠지고, 뭐 여러 가지를 생각해서 그냥 시키는 대로 하자, 그냥. 그러면서 점점 답답해지고, 어떤 경우는 화병이 생길 수도 있는 거, 자기도 모르게. 다 나도 나름대로 생각이 있는 사람이고, 나도 표현 욕구 같은 게 있고, 다 그런데 그걸 누르고 살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지도 모르고 그냥 그러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나라 분들이 여기서 앞서 얘기한 쭉 모든 점에서 다 가장 탁월해요. 그래서 비판력만 하더라도 우리나라 사람처럼 그게 예리한 국민이 없어요. 누가 말하면 다 그거 저렇게 말하는 이유, 배경, 저의, 속셈, 의도, 목적 이런 것을 가장 빨리 캐치해내는 국민이에요. 그냥 듣지 않아요. 근데 이거를 표현을 못해요. 아닌 것 같아도 고개를 막 끄덕끄덕하고, 저건 싫어도 막 좋은 체 하고, 그래야 또 막 조직이나 이런 데 다 문제가 없고, 그게 사실은 내가 아닌 나로 살아가는 게 사실 힘든 거예요. 내가 나답게 살 때, 의견이 다르면 내 의견 얘기하고, 그래서 그것들이 자연스럽게 해도 찍히거나, 이 자식이 내 말을, 응? 네가 그렇게 잘났어? 누구 너만큼 생각 없는 줄 알아? 나도 내 생각이 있지만 위에서 시키니까 그냥 하는 거야. 너는 근데 왜 나한테 말대꾸를 해? 왜 이렇게 반박을 해? 이런 소리 안 듣고 그냥 그런 걸로 찍히지 않고 그냥 서로 얘기할 수 있고, 그런 상태가 사람이 행복한 거예요. 눈치 보고 이 얘기해도 되나? 하면은 또 뭔 소리를 들어. 그런 상태에서 우리는 이제 살아가고 있는 거고. 공감력은 원래 인간이 거울 신경세포를 갖고 태어난 게 다 공감력을 갖고 태어난 거예요. 원래 인이라는 걸 다 갖고 태어난다고 그러잖아요. 인. 그 측은지심. 사람은 원래 사람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거고, 사람을 사랑해요. 그게 원래, 사람은 원래 그런 거예요. 근데 갈수록 사람에 대해 관심을 멀리하고, 나에게만 관심을 갖고, 측은지심을 잃고, 역지사지하지 않고, 무조건 나한테 좋은 것만 찾고, 역지사지를 잃어버리고, 그 다음에 공동체 의식이 없어지고, 나아가서 정의감을 상실하고. 원래 인간은 태어날 때 불의를 보고 그러면은 분노해요. 원래 그게 인간이에요. 그리고 공동체 의식이라는 기본적으로 있어요. 근데 이런 거를 빨리 잃을수록 공부를 잘했어요. 친구를 적으로 두고, 경쟁에서 어떻게든 이기려고 하고. 근데 오히려 그런 것들을 잘 간직하고 있는 친구들이, 쟤는 사람은 참 좋은데 얘가 무능해. 그 말은 얘는 공감력이 참 있는데 경쟁에는 도움이 안 돼. 그게 직장까지 연장이 돼요. 오히려 막 사이코패스들 같이 막, 응? 사람 인정사정 안 보는 사람, 사람이 안중에 없는 사람, 자기만 생각하는 사람. 여러분들 이기적인 사람이 성공할 것 같아요. 이타적인, 저는 뭐 저를 포함해서 이기적인 사람이 훨씬 유리해요, 경쟁에서. 근데 이렇게 보면은
원래는 이기적인 사람을 이타적인 사람 욕해야 하잖아요. 오히려 이기적인 사람이 이기적인 사람을 욕해요. 이타적인 사람은 또 욕을 안 해. 경쟁심이 별로 없어. 그러니까 경쟁에 항상 뒤처져. 집 앞그릇 못 찾아 먹어. 지압가림을 잘 못해. 그래서 어쨌든 이 공감력이 경쟁에 유리하지 않다. 근데 공감력이 창의력이다. 왜 그러냐? 모든 것은 사람을 위한 거예요. 그게 제품이건 서비스건 어떤 제도건 정책이건 사람을 잘 이해하고 사람에 대한 측은지심이 있고 사람을 위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이 사람을 위한 제품도 만들고 어떤 제도도 만드는 거죠. 공감력이 있는 사람이 그런 걸 만들어내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감성력은 뭐 여러분들 감성지능이니 감성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얘기를 들으셨을 테고 크게 보면 뭐 이성과 감성 어떤 논리와 감정 뭐 여러 가지 이렇게 그 이분법적으로 봤을 때 지금까지는 어떤 이성이나 논리나 어떤 이런 게 굉장히 비중 있는 또 중요한 시대를 살아왔다면은 이런 부분들은 정말 인공지능으로 많은 부분 역할이 그쪽으로 넘어가고 사람이 갖고 있던 어떤 감성, 감수성, 감정 거기로부터 비롯되는 어떤 창의성 이런 것들이 이제 더 중요해지는 시대로 가고 있다. 예를 하나만 들면 요즘에 성인지 감수성, 이 감수성이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이 감수성은 내가 이렇게 했을 때 저 사람이 어떤 감정을 느낄까 이런 걸 알 수 있는 거잖아요. 이제 그런 걸 못 느끼는 사람이 갑질을 하는 거예요. 이 감수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성인지 감수성도 마찬가지고. 요즘엔 그게 엄청 중요해지고 있어요. 앞으로 더 그럴 거예요. 그래서 이 감성 능력 중요하고 마지막으로 아까 협동력이라고 그랬는데 사람들은요 처음부터 경쟁하지 않았어요. 힘을 합쳤죠. 협력하고 협동하고 연대했죠. 원래 원시시대도 보세요.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게 생존에 훨씬 유리했고 그래서 앞으로는 경쟁 잘하는 사람보다 협력 잘하는 사람 협력을 잘 이끌어내는 사람 협력을 통해서 경쟁에서 이기는 사람 경쟁 잘해서 경쟁에서 이기는 게 아니고 협력으로 경쟁을 잘하는 사람 예를 들어서 호서대 학생끼리 협력해서 다른 대학과의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것이거든요. 고등학교 때 한 반 20명이면 20명끼리 서로 경쟁하려고 하지 말고 20명이 협력해서 다른 반과의 경쟁, 다른 학교와의 경쟁, 다른 나라와의 경쟁에서 이기려고 마음을 먹어야 되거든요. 패러다임이 그렇게 바뀌었거든요. 근데 여전히 반에서 1등 하려고, 반에서 경쟁해서 이기려고, 반 친구들을 어떻게든 이겨먹으려고 거기에 머물러 있다면 이 인공지능 시대에는 100점 100패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시대가 서로 다른 게 섞여서 협력해서 융합돼서 새로운 걸 만들어내는 시대거든요. 이제 협력은 필수죠. 우리나라 우리 국민이 경쟁은 세계 1등이에요. 그걸로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근데 이제 협력으로 물꼬를 돌리지 않으면 경쟁에서 앞서갈 수 없다는 거죠. 예. 8가지 질문력, 관찰력, 통찰력, 상상력, 비판력, 공감력, 감성력, 협동력 8가지에 관해서 말씀드렸고요. 오늘 제 말씀은 여기까지 드리고 그다음 이제 질문 받을 텐데 마무리 말씀으로 한 말씀만 드리면 여러분들이 이제 취업 앞두고 있고 요즘에 뭐 취업도 잘 안 되고 더군다나 코로나 국면에서 더 힘들어질 것 같고 그런데 여러분들 오래 살거든요. 그리고 조급하게 맘먹지 마시고요. 길게 보시고 멀리 보시고 오히려 뭐 취업을 지금 안고 있는 기간에도 오히려 내 스토리와 내 컨텐츠를 만들 수 있는 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런 전화위복의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조바심 갖지 마시고 멀리 보고 가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제 말씀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제가 막연히 생각했던 AI 시대의 글쓰기의 중요성에 대해서 해답을 얻는 귀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선 인공지능 시대 글쓰기 특강을 해주신 강원국 작가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작가님 말씀 중에 제가 조금 이렇게 정말 좋다라고 느꼈던 게 이제 인공지능을 이기는 것은 가장 인간다운 것을 하는 것이다 라는 멘트였습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릴 때 기초를 다지자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지금 작가님 말씀해 주신 8가지 역량, 그렇죠? 질문, 관찰, 상상, 통찰, 비판, 공감, 감성, 협동, 이 8가지 역량의 기초 체력을 채우는 것, 이것이 인간답게 사는 거라고 저도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다 말하기와 그 다음에 쓰기 기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저도 역량을 키우면 작가님 말씀해 주신 제품이 아니라 작품을 만드는 사람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작가님의 강연 내용을 되새기면서 여러분의 성공의 길을 밝혀줄 글쓰기 역량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열린 강단 대표로 이렇게 참석해주신 교직원분들 그리고 학생분들이 계신데요. 작가님께 궁금하신 점을 질문하는 시간을 간단히 갖고자 합니다. 네, 질문 있으신 분들 좀 질문 한번 해볼까요? 네, 눈치 보지 마시고. 네. 마이크 안쪽에. 그 글을 쓸 때 가장 중요한 게 메모하는 습관이라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뭘 메모해야 되고 또 그 메모를 어떻게 발전시키면 좋은 글이 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예. 기본적으로 저는 이제 글을 써야 되는 순간에 글쓸거리를 찾으면 늦다. 글쓰기라는 것은 평소에 만들어둔 조각들을 써먹는 시간이다. 그래서 글을 써야 될 때 막 자료를 찾고 막 그때 글 찾으면 안 된다. 평소에 메모를 많이 해둬서 그걸 갖고 있어야 글을 잘 쓸 수 있다. 이건 마치 시험을 잘 보려면 공부를 해야 시험을 잘 볼 수 있는 것과 같은 이치인데요. 저는 그 메모를 어떻게 하냐면 한 6단계로 하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네이버 메모장에 단어로 메모를 합니다. 단어로 메모를 해요. 생각날 때마다. 운전하다가도 뭐 생각이 나면은 신호대기 때 이렇게 메모로 단어를 메모해요. 두 번째는 메모한 것을 저는 반드시 써먹습니다. 말을 해본다는 거죠. 우리 와이프한테 말을 하건 아니면 뭐 누구랑 커피를 마실 때건 메모를 뭐 했지 생각해가지고 그 메모한 걸 말로 써먹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말로 이렇게 해보면 대충 그 말이 좀 된다 싶은 거, 또 말을 하면서 이렇게 반응을 보면 요거는 좀 괜찮다 싶은 것을 블로그나 SNS에 짧은 글을 씁니다. 저는 그것까지도 메모해요. 블로그에 쓰는 거, 블로그에 한 1700개 메모를 했더니 강원국의 글쓰기란 책이 써지더라고요. 어쨌든 그렇게 메모를 해요. SNS나 블로그에. 네 번째는 그것을 강의에도 써먹고요. 어디에 써먹냐면 제가 늘 그 기고 연재를 하거든요. 그게 제대로 이제 글이죠, 글. 그 글 쓰는 데 써먹어요. 그 조각들을 강의 말하는 데나 기고 글 쓰는 데 써먹고요. 그게 이제 나중에 모아지니까 책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네이버 메모장에 단어로 메모한 게 책으로 발전하는 거죠. 근데 난 이런 과정은 누구나 이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뭐 연재나 기고는 당신은 어디서 연재하라고 그러니까 하는 거 아니야?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무슨 뭐 카카오 브런치에 자기가 연재할 수도 있고요. 뭐 연재할 공간은 널려 있어요. 자기가 안 해서 그런지. 근데 연재를 한다고 어느 날 이렇게 연재 글이 A4 용지 뭐래도 한 장 반 뭐 이렇게 2장 이렇게 써야 되는데 그게 하루아침에 안 된다는 거죠. 그 이전에
조각들을 이렇게 만들어서 가지고 연재를 해야 된다. 그게 제가 메모하는 방식입니다. 네. 또 질문? 네, 다른 질문 있으신 분? 네. 뭐 영화 리뷰나 책을 읽고 뭔가 제가 느낀 거를 글로나 말로 표현을 하고 싶은데 막 좋았다, 헐 대박, 쩐다, 막 이런 짧은 말로들밖에 표현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구체적으로 내가 뭐가 좋았는지 이렇게 설명하고 싶은데 이게 좀 어려워서 어떻게 해야, 어떤 방법을 써야 조금 더 잘 표현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뭐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요. 저는 가장 기본적인 문제는 어휘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어휘력이 짧으면 사실 이제 헐 대박 이렇게 되는 건데, 저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글을 쓸 때 늘 네이버 국어사전을 열어놓고 글을 써요. 생각난 단어를 바로 글로 쓰지 않고 네이버 국어사전 검색창에 쳐봅니다. 그리고 나서 세 개를 봐요. 첫 번째 보는 데는 유의어입니다. 비슷한 말이 뭐가 있는지, 더 좋은 단어가 뭐가 있는지, 내가 쓰고자 하는 문맥에 더 맞는 단어가 뭐가 있는지 찾아보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그 단어의 뜻풀이를 봐요. 우리말은 한자어가 한 90%여서 그거를 쉽게 밑에 풀어놓은 뜻풀이를 보고 그걸 반영해서 내가 글을 쓰면 글이 훨씬 쉬워지고요. 글이 좋아져요. 분량도 늘어나고요. 마지막 세 번째 보는 데는 예문입니다. 예문. 그 단어가 들어가 있는 문장을 봅니다. 여러분도 한번 그 문장을 보면 그 문장 자체를 내 글에 써먹을 수도 있고요. 그걸 계속 하다 보면 또 문장력이 좋아져요. 문장력이 좋다는 것은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 문법에 맞게 쓴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 다양한 문형, 다양한 문장의 형식을 구사한다는 거죠. 의문문, 간판문, 뭐 평서문, 중문, 포유문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세 번째는 수사법을 많이 써먹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 예문들 보면 수사법 뭐 다 적용이 돼 있는 좋은 문장들이거든요. 그걸 계속 보다 보면 문장력이 좋아지고요. 아까 그 유의어를 계속 찾다 보면 내 어휘력이 좋아지고요. 그럼 표현력이 좋아지죠. 네, 또 질문 혹시 있으신 분 있을까요? 네. 너무 좋은 강연을 해주셔서 아마 질문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네, 너무 고생해주신 강원국 작가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그리고 오랜 시간 이렇게 참석해주신 교직원 여러분과 학생분들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 올립니다. 네, 다음 열린 강단도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으로 그리고 좋은 강연자분과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